네, 이번에는 제어문과 제어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어문의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방식은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실행문이 실행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세미콜론 단위가 명령어의 단위인데 그 명령어의 단위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어문이라는 게 뭐냐면, 제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제어하는 거잖아요. 이 제어라고 하는 것의 대상, 다시 말해서 제어의 대상이 순서입니다. 순서.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순서, 실행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제어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실행문이 1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순차 처리라고 한다면 아무런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실행문들은 1번부터 시작해서 n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어문을 쓰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실행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것처럼 1번, 3번, 4번 이 경우에는 지금 2번을 실행시키지 않고 점프한 거죠. 순차 처리라고 한다면 실행문 2번이 실행됐어야 되지만 실행문에서 실행문 2번을 삭제하고 실행 순서를 건너뛴 다음에 3번, 4번을 실행했단 말이죠. 실행 순서를 제어한 겁니다. 2번을 건너뛰도록.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문의 한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실행문은 1, 2, 3, 4, 5, 6, 7, 8 그래서 n번까지인데 1, 2, 3까지 했다가 다시 2, 3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번, 3번이라고 하는 실행문이 두 번 반복해서 실행됐네요. 그리고 나서 4번이 실행됐습니다. 실행 순서가 반복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순차 처리를 벗어난 거죠. 이렇게 실행 순서를 벗어나서 반복 수행하거나 건너뛰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제어문의 기본적인 대상은 프로그램 실행 순서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순서를 바꾸는 그런 제어문에는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if, switch, for, while, do while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제어문 말고요, 조금 다른 형태인데 키워드 하나로 제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어 키워드라고 하고요. break과 continu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어문 5개와 제어 키워드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5개의 제어문이 있는데요. 이 5개의 제어문은요, 모두 다 중괄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if가 됐던 switch가 됐던 for, while, do while 모두 다 중괄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어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중괄호라고 하는 놈은요, 반드시 제어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생략이 가능합니다. 실행문이 한 개일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제어문은 중괄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중괄호가 없는 제어문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생략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대신 중괄호를 쳐준다는 소리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내가 직접 쓰던 컴파일러가 대신해 주던 중괄호는 무조건 제어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괄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if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은요, 일단 소괄호에 조건문이 나오고요. 뒤에 다시 정확하게 외우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중괄호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괄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언제? 실행문이 하나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실행문에 3이 5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if문 다음에 중괄호를 생략했어요. 그러면 지금 실행문이 몇 개죠? 실행문이 2개죠. 하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중괄호를 쳐주는데 그때 자동으로 쳐주는 중괄호의 위치가 첫 번째 실행문까지만 쳐준다고요. 왜냐하면 실행문이 한 개일 때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원래 중괄호라고 하는 놈이 실행문을 하나만 감싸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략을 했다라고 판단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2개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3은 5보다 크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false죠. 이게 false가 나오면 중괄호 안에를 생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바로 if 제어문인데 그럼 이 2가지가 다 실행이 되지 않죠. 이 중괄호 안에가 실행되지 않는 거니까.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삭제하게 되면 실행문 하나만 이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중괄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3이 5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false라고 하는 조건식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지금 두 번째 이 기능은 if문이 감싸고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바꿔 얘기하면 if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구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방가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문에서 중괄호를 삭제하는 거는 물론 가능하지만 일단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실행문이 한 개인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거지 두 개, 세 개를 감싸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중괄호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어문으로서 if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두 개 정도의 타입이 더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요, if라고 하고 나서 소괄호에 조건식이 붙습니다. 자, 이 조건식이 붙고요. 그 안에 중괄호 안에 실행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 앞에서도 몇 번 사망연산자와 바로 앞에서 페이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고요. 여기 있는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는 중괄호 안을 실행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false인 경우에는 중괄호를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if문의 답니다. 첫 번째 타입은 true랑 false만 올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연산식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true랑 false만 올 수 있습니다. A는 3 이런 거 올 수 없다고. 이건 대입 연산자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뭐 7이니 9니 이런 숫자도 올 수 없고요. 반드시 true랑 false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외에 오면 무조건 오류입니다. 문법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if의 두 번째 타입이에요. 두 번째 타입은 if와 else 구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입 1이랑 타입 2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 박스 친 부분이 더 추가된 거죠. else 구문이 추가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할 때 조건식 여기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것이라면 위에 걸 실행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밑에 걸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만약에 조건식이 true이면 위에 거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식이 false이면 이란 소리죠. false이면 이걸 실행하라는 소리입니다. true이면 얘를 실행하고 그 얘기 바꿔 얘기하면 모든 조건식은 true 아니면 false일 테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된다는 소리죠.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는 소리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두 개 다 실행되거나 두 개 다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자, 다시요. 타입 2에서는 if랑 else라고 하는 구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데 if 다음에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는 위에 거 실행되고 if 다음에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는 밑에 거가 실행이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 그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망연산자랑 상호 변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망연산자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물음표가 있고요. 참일 때, 땡땡, 거짓일 때. 그래서 얘가 참인 경우에는 앞에 거 실행하고, 얘가 거짓인 경우에는 뒤에 거 실행하는 거. 이거 사망연산자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랑 똑같죠. 결국엔 여기 있는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 실행 내용이 되겠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 실행 내용의 형태가 되겠죠. 결국엔 사망연산자를 if, else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 else, if, else, if, else 마지막입니다. if를 사용한 세 번째 문법입니다. 조건식이 많아요. 자, else 다음에는 소괄호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다 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건데 얘는 조건식이 여러 개입니다. 만약에 조건식 1이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조건식 2가 참이면 얘를 실행하고 조건식 3이 참이면 얘가 실행하고 이도 저도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else if는요 100개고 1000개고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if는 하나여야 됩니다. else는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근데 else는 또 생략이 가능해요. else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if라고 하는 놈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else if는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else if를 만약에 생략했다고 쳐볼게요. 이만큼의 박스를 생략하게 되면 남는 건 뭐만 남아요? if랑 else만 남죠. if랑 else랑만 남은 게 바로 타입 2가 되는 거고요. 그 타입 2에서 else를 또 생략했어.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타입 1만 남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타입 1, 2, 3는요, 무엇을 생략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보세요. 이 타입 3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질인데요. 조건식 1과 조건식 2와 조건식 3라고 하는 것이 세 개의 조건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else가 실행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건식 1도 참이고 조건식 2도 참인 경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바꿔 얘기하면 지금 조건식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참인 거예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입니다. 그러면 실행이 두 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if, else, if는요, 순서대로 검사합니다. 조건식 1을 먼저 검사하고요. 얘가 만약에 true면, 그러면 실행 내용을 실행하고, 그리고 종료됩니다. 종료라고 하는 건 if, else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얘가 false예요. 얘가 false이면 다음 조건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조건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면 조건식 1을 먼저 비교해서 얘가 참이면 얘만 실행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얘가 거짓일 때만 조건식 2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식 2가 참이야. 그럼 조건식 3은 쳐다도 안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검사를 하다가 첫 번째 참인 거 하나만 실행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세 개를 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참이 나오는 블럭만 실행한 다음에 그 딱 하나만 실행하는 거죠. 처음 참이 나오는 그 블럭의 실행문만 실행하고 나서 바로 if문을 탈출합니다. 이 if else 구문을 탈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식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타입 2가 중복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잠깐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문법 구조를 보시면 if가 있고요. else if가 있고요. else가 if가 있고요. 마지막에 else입니다. 자, 그러면 왜 조건식 중에서 하나만 검사를 할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은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타입 2 제가 설명드릴 때 기억나시나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거짓이면 이 else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false인 경우고요. 이게 true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식은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실행될 거란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될 수 있다는 그랬죠. 위에 것도 실행되고 밑에 것도 실행되려면 true이면서 false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타입 3 같은 경우에도 조건식 중에서 하나만 실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타입 2가 중복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닥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아두세요. 실제로 if, else, if라고 하는 놈은요, 그 타입 2, if, else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건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if, else, if라고 하는 타입 3를 쓰지 않고요. 타입 2만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if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else, 여기 조건식 1이라고 할게요. 자, else 하고 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타입 2가 되는 거죠. 지금 타입 2입니다. 타입 2라고 하는 거는 조건식이 참이면 위에 거만 실행되는 거고 조건식이 거짓이면 아래 거만 실행되는 거죠. else만 실행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여기 안에다가 또 if else를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조건식 2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무언가가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else.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쓸까요? 이 else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또 if. 이번에는 조건식 3번이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else. 자,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별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결국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조건식이 1이 여기에 있고요. 조건식 2가 여기 있고요. 조건식 3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는 if, else, if를 쓴 게 아니죠. 뭐만 쓴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if, else, 타입 2만 쓴 겁니다. 자, 그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if, else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두 개를 보게 되면 얘는 위에 거가 실행되거나 밑에 거가 실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조건식 1이 참이면 밑에 거 봐요, 안 봐요? else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조건식 1이 참이면 이 if, else 문은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식 2를 검사하죠. 조건식 2가 참이면 이 else 안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if else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실행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조건식 3이라고 하는 놈이 만약에 참이야.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실행될 거고, 조건식 3마저도 거짓일 때 그때 비로소 else가 실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 구조에서는 조건식 1 또는 조건식 2 또는 조건식 3 중에서 순차적으로 검사하다가 하나가 참이면 나머지 것들은 전혀 검사 안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죠? 자, 그때 이렇게 묶은 게 else if 구문이에요. 결국엔 타입 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else 안에다가 if else 집어넣고 또 else에다가 if else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게 결국엔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조건식 1이 참이면 조건식 2, 3이라고 하는 건 비교조차 하지 않아요.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else if에서 첫 번째 참인 거 하나만 검사하는지 개념상으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타입 1입니다. 참일 때만 안할까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실행 5가 3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어요. 얘는 당연히 참이죠. true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실행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될 거예요. 자, 5가 3보다 작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는 false이기 때문에 중괄호 안에 이렇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3이라고 대입을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A가 3과 같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지금 등가 연산자죠. 등가 연산자의 결과는 뭐가 되죠? 비교 연산자잖아요. 비교 연산자 중에서 등가 연산자란 말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잖아요. 3이랑 같으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자, 이건 당연히 참이기 때문에 실행이라는 결과가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불리언이 지금 false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불리언을 직접 false라고 집어넣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죠. false니까. 자, 이번엔 타입 2입니다. 타입 2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 실행되는 거죠. 5가 3보다 크면 실행 1을 실행하고 5가 3보다 크지 않으면 실행 2가 실행될 텐데 5는 3보다 크니까 실행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값은 5를 집어넣고요. B는 지금 0입니다. 자, 그런데 A가 5보다 크면 B에다 10을 집어넣을 거고 A가 5보다 크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B에다 20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출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5는 5보다 크지 않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게 결국에는 2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망연산자로 바꿔볼게요. 사망연산자로 바꾸면 A는 5다, B는 0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럼 결국에는 B라고 하는 값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A가 5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그게 참이면 B에다가는 10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고 5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러면 20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조건식, 여기 있는 요 조건식이 결국엔 이 조건식이 그대로 사망연산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B는 10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들어간 거고요. B는 20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들어간 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if else라고 하는 타입 2라고 하는 것을요, 사망연산자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망연산자를 다시 if else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f, else, if, else, if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참인 것까지만 체크를 한다 그랬었죠. 첫 번째 참인 게 하나라도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뒤에 거는 검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자, 지금 A가 몇 점이냐면 85점입니다. 그럼 85점인데 얘가 90보다 크니? 그러면 A 학점인데 90보다 크지 않죠. 그럼 얘가 false란 말이죠. false이면 그제서야 다음 거를 확인하러 간다고요. 또 참인지 보려고. 그럼 85라고 하는 것은 지금 80보다 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true가 나오면 이 true 안에는 이 내용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아예 읽지도 않는다고요. 만약에 읽었다고 한다면 85는 여전히 70보다도 크니까 C 학점이라고 하는 것도 출력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참이 만들어지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실제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값이 지금 85점입니다. 85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코드, 1번 코드와 2번 코드의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순서 말고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자, 순서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A가 85, A가 85는 동일한데요. 얘는 여기 안에는 조건식 1, 2, 3이라고 하는 순서를 제가 3, 2, 1의 순서로 바꿔놨습니다.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럼 그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순서를 바꿔놨더니 결과적으로는 학점이 C학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B학점이라고 하는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검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85점이면 맥락상 지금 B학점이 나와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렇게 순서를 짜게 되면 첫 번째 거에 참이 나오니까 70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C학점이 나오고 밑에 거는 읽지도 않는 상태로 그냥 이 if else 문을 빠져나갈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짤 때는 완벽하게 순서를 지키거나 개념을 이해하셔서 완벽하게 순서를 지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3번 방법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예 명확하게 참인 구간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중에서 참인게 2개 나오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85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얘도 참이 될 수 있고 얘도 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2개가 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70보다 크다도 참이고 80보다 크다도 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인 게 2개가 있으니까 지금 어떨 때는 이 순서가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85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70보다 같거나 크고 80보다 작고 80보다 같거나 크고 90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참인 구간 찾아볼까요? A가 85인 구간은 얘만 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거짓이에요. 순서를 막 바꿔봐도 어차피 true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순서는 상관없겠죠. 항상 그 true인 건 하나밖에 안 나올 테니까 걔가 실행이 될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바꿔 얘기하면 C학점, B학점, A학점 순서로 정렬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85점을 집어넣으면 B학점, 92점을 집어넣으면 A학점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학에서 70보다 크고 8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A, 8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2개를 쪼개야 돼요. 만약에 70보다 크고 이거 70이라고 해볼게요. 70보다 같거나 크고 8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쓰려면 이렇게 쓰려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2개로 쪼개야 됩니다. 하나는 70보다 크다. end 그리고 8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셔야지 결국에는 요 사이의 구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nd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위치 구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구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if랑 일단은 구조는 비슷해요. 여기에 스위치란 말이 있고요. 소괄호가 나오고 중괄호가 나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요 소괄호 안에는요. if문 같은 경우에는 true, false만 올 수 있었잖아요. 여기는 true, false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정수나 문자나 문자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수 값이고요. 그럼 말 그대로 이거를 제가 지금 점프 위치 변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3학년 선생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콜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문법이 많지 않은데 스위치에서 케이스라고 하는 구문이 이 콜론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콜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요. 콜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점프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케이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종의 깃발을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콜론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점프 위치를 나타내는 깃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케이스라고 하는 구문 다음에 위치 값이 나오는데요. 이 점프 위치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 위치 값이 케이스 얘는 1이에요. 얘는 2번이에요. 얘는 3번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점프 위치 변수가 2라고 한다면 2번 위치로 점프해서 얘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스위치 구문입니다. 결국에는 스위치문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점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점프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문법적인 내용이 케이스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케이스 다음에 위치 값을 쓰고 그 다음에 땡땡이라고 하는 콜론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예제를 보시면 이거에 대한 문법이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자, 추가로 디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깃발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디폴트도 하나의 깃발이긴 한데 이놈의 깃발은 뭐가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위치 값이 없잖아요.
if, else, if에서 else 구문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점프할 위치가 첫 번째 케이스도 아니고 두 번째 케이스도 아니고 세 번째 케이스도 아니고 마지막 케이스도 아니면 이도 저도 점프할 곳이 없을 때 나한테 점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콜론이라고 하는 거 3학년 산자에서 배우시고 지금 기본 문법 구조에서 또 한 번 배우셨습니다. 자, 이번 그 제어문 제어 키워드에서도 한 번 더 콜론을 배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3개의 콜론을 배우신 겁니다. 3학년 산자를 포함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3개에서 나오는 콜론은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정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점프 위치입니다. 그 위치로 점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사망 연산자나 케이스나 레이블 그리고 람다식 여기 지금 정확하게 4가지입니다. 저랑 수업을 진행하면서 4군데에서 이렇게 땡땡이라고 하는 콜론을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사망 연산자는 이미 배우셨고 케이스는 지금 배우실 거고 배우시고 있고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어랑 제어 키워드 제어문과 제어 키워드의 뒷부분에서 배울 겁니다. 람다식은 좀 한참 뒤에 배울 거고 결국에 여러분들은 콜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3군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다 모두 점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 개념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스위치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뱃속에 케이스라고 하는 구문이 있고, 그 케이스라고 하는 구문이 기본적으로 점프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점프할 위치가 없을 때 디폴트, if에서 else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로 점프할 위치가 없을 때 점프하는 위치, 그게 바로 디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치라고 하는 것도 선택 제어문입니다. 선택 제어문이기 때문에 if, else, if 다시 말해서 if 구문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if도 스위치로 바꾸어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예제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값이 얼마죠? 2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도 들어갈 수 있고 문자라고 하는 건 캐릭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정수나 문자나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정수를 집어넣습니다. 자, A가 2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케이스가 결국에는 깃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깃발이 이렇게 3개 꽂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1번 깃발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여기는 2번 깃발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는 3번 깃발이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 다음에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2가 들어갔으니까 2번 위치를 가지고 있는 2번 깃발로 점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위치가 이렇게 점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실행되지 않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제가 A에다가 8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8이라고 하는 것은 8번 깃발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점프할까요? 디폴트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생략은 가능해요. else가 생략이 가능했던 것처럼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아무데도 점프할 수 없을 때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폴트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BCD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렇지? if, else, if 같은 경우에는요, 잘 들어보시면 앞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참이 나오는 그것만 실행되고 그냥 if, else, if 문을 빠져나간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좀 지워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은 지금 2란 말이죠. 2라고 하는 위치로 점프를 이렇게 땅 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 B라고 하는 놈만 땅 하고 B가 출력되고 나머지는 스위치 케이스를 바깥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D도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점프를 한 다음부터 그냥 그대로 다 나왔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스위치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요, 점프 시키는 역할이 답니다. 그게 다예요. 점프만 시키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스위치의 역할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라고 집어넣었으면 2라고 하는 위치로 점프시켰죠? 그 다음서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케이스라고 하는 건 뭘 실행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깃발만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B로 점프한 다음에 이 위치로 2번으로 점프한 다음에 이만큼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C, D가 결과가 하나씩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나는 if, else, if처럼 딱 하나만 실행되고 싶어. 바꿔 얘기하면 내가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땐 정확하게 B만 실행되고 3을 집어넣게 되면 정확하게 C만 실행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브릭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자, 브릭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제어 키워드에서 브릭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잠깐 좀 기억해 두세요. 브릭은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하나를 탈출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중괄호 한 개를 탈출입니다. 한 개를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두 개, 세 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 탈출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에 불이익이라고 하는 놈이 만났습니다. 여기 지금 A가 2예요. 그럼 2번 위치로 점프를 하겠죠. 자, 여기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B가 출력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났어요? 불이익을 만났어요. 그러면 불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if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중괄호. if가 아닌 가장 가까운 중괄호죠. 이 중괄호가 이 불이익의 가장 가까운 중괄호잖아요. 이 중괄호를 탈출한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스위치 문을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케이스를 쓸 때 내가 하나만 딱딱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케이스다 하면 불이익을 같이 써줘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불이익이라고 하는 걸 다 써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케이스라고 하는 문법을 만들 때 그냥 여기로 점프를 한 다음에 내가 이 놈을 실행하게 돼서 다음 케이스가 만나면 다음 케이스 전에 그냥 무조건 탈출하게끔 문법을 애초에 설계를 하면 내가 불이익이라는 말을 또 써주지 않아도 되잖아. 왜 애초에 케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그냥 점프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은 동작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탈출하는 기능을 왜 넣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면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케이스 안에다가 그 기능을 집어넣지 않고 내가 직접 불이익을 써주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걸 다음 페이지에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값은 8입니다. 제가 무엇을 짜고 싶으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A가 점수라고 쳐볼게요. 10점이든 9점이든 8점이든 7점이든 다 패스입니다. 동일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8점이에요. 그럼 8까지 점프하겠죠? 그리고 나서 패스 출력하고 나서 불이익 하게 되면 패스라고 하는 거 하나 찍힐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도 패스 하나 찍힐 거고요. 7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패스 하나 찍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5를 집어넣었어요. 5를 집어넣었으면 케이스가 없잖아요. 해당되는 케이스가. 5를 집어넣는 경우에는 어디가 들어간다고요? 디폴트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fail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제가 지금은 이 7점 이상이면서 10까지 이 네 가지 경우에만 패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놨는데, 만약에 이게 100개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7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는 다 패스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패스가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요, 내가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깃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케이스 10, 케이스 9, 케이스 8, 케이스 7 해놓고 여기다 패스를 한 줄 썼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여기 앞에는 깃발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깃발이.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깃발이 여기 10번 깃발, 9번, 8번, 7번입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10을 집어넣던 9를 집어넣던 8을 집어넣던 7을 집어넣던 무조건 이 깃발 위치로 점프하는 겁니다. 깃발이 지금 4개가 같이 꼽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10이든 9든 8이든 7이든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패스가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불이익이 실행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 값들은 디폴트로 갈 테니까 fail이 될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안 그럼 나는 여기는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걸 계속 중복해서 써줘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19, 87 동일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훨씬 코드가 간단해지죠. 여기는 명령이 지금 한 줄밖에 없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는 system.out.println 안에 명령이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훨씬 더 코드가 간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스위치 케이스에서 스위치가 하는 일은 케이스까지 점프시켜주는 일이 케이스가 하는 일 다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만 실행하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으면은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같이 써줘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불이익이라고 하는 걸 직접 써줘야지 탈출하게끔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삭제함으로써 내가 10이든 9든 8이든 7이든 동일한 결과를 얻고자 할 때는 일부러 불이익을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정도까지 일단은 스위치문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위치 구문의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불이익이라고 하는 놈이
8, 7까지는 있고요. 디폴트도 포함을 시켜놨네요. 자, 여기 A 값이 8입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스 10과 9 안에는 불이익이라는 것이 없죠. 결국에는 여기는 깃발이 두 개 붙은 거죠. 10번 깃발과 9번 깃발이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8번 깃발, 7번 깃발입니다. 8번, 7번. 그리고 디폴트, 나머지 것들은 다 일로 점프하겠죠. 자, A가 8입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하는 일은 뭐가 다라고요? 8번 위치로 점프시키는 게 다라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실행되는 겁니다. 그럼 B가 일단 출력이 될 거고, B 출력한 다음에 누굴 만났어요? 불이익을 만났죠. 불이익을 만나면 if를 제외한 자기랑 가장 가까운 중괄호를 탈출하는 거니까 얘를 탈출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탈출해서 결국에는 스위치 구문을 끝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놈 하나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거를 if else로 바꿔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10이던 9던 A가 지금 8인데 10이든 9든 사실 9 이상이면 A를 출력하고 8이면 B를 출력하고 7이면 C를 출력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D를 출력하고 결국에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if else if 구문으로 바꾼 스위치를 바꾼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else랑 매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 나머지 케이스 구문은 이만큼이 if, else, if랑 얘랑 이렇게 1대1로 매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A가 9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하나로 표현했던 것이 케이스에서는 각각의 깃발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꽂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양쪽을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if, else로 짰던 거를 스위치 구문으로 바꿀 수도 있으셔야 되고요. 스위치 구문으로 바꿨던 거, 만들어져 있는 걸 if, else로도 바꿀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퀘스천이라고 하는 거 퀴즈가 하나가 있는데요. 스위치랑 if문 사이에 성능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러면 양쪽을 상호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내가 if문이랑 어떨 때는 if문을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스위치문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이 두 개가 서로 성능상의 문제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상으로 만약 모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위치 구문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위치 구문을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걸 스위치를 쓰나 오른쪽 if문을 쓰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100만 개 처리할 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개 처리한다고 한다면 if else 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예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00만 개 A가 9보다 크면 여기 있게 실행되죠. A가 8보다 만약에 9보다 작으면 그 다음에 얘를 검사하죠. 얘도 아니면 얘를 검사하죠. 얘도 아니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가 출력되는 게 빠를까요? C가 출력되는 게 빠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개의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A는요. 요거 하나만 검사한 다음에 참으면 A가 바로 출력돼요. 하지만 C가 출력되는 케이스는 이거죠. 얘를 검사했는데 false 나오고 얘를 검사했는데 false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검사했는데 true 나왔을 때 C가 출력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다시요. A가 출력되는 메커니즘은, A가 출력되는 순서는 첫 번째 게 참일 때 A가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검사해갖고 A가 바로 탁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죠. 근데 C라고 하는 놈을 검사를 할 때는요, C가 출력될 때는 A가 false, 두 번째 게 false, 그 다음에 얘가 true가 나왔을 때 C가 출력될 거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A가 출력되는 속도랑 C가 출력되는 속도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비교라는 게 워낙에 빨라서 100만 개,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출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는 소리죠. 누적 속도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물론 워낙에 그게 차이가 미미합니다. 반면에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8 위치로 점프하나 7 위치로 점프하나 점프 속도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A가 출력되는 속도나 B가 출력되는 속도나 C가 출력되는 속도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00만 개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개의 C 데이터를 출력하는 속도랑 100만 개의 A 출력을 뽑아내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죠. if else는. 하지만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00만 개의 A가 출력되는 경우랑 100만 개의 C가 출력되는 경우가 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굳이 이게 둘 사이의 성능 차이라고 하면 차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로 광범위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를 체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스위치까지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